지금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독도 문제로 매번 한국을 자극하던 일본이 올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조차 조용히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정면 충돌했고 미국은 생각만큼 도와주지 않고 있으며 한국마저 멀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 건드리면 일본만 외교적으로 죽는다. 이 말을 일본 최대 경제신문이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지금 한국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 동시에 한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갑자기 독도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지금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까요? 지금부터 그 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전 국장 출신이자 현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 개권교수 다케다 히로시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독도 문제를 직접 다뤄왔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 격상 전략을 설계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는 이야기는 일본이 어떻게 스스로를 외교적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여름, 저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극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측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본이 아무리 압박해도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감정적이고 미숙한 외교라고 판단했죠. 한국은 결국 일본의 경제력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외무성 회의실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독도. 이 세 단어가 적힌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잃은 게 아니라 한국을 무시한 대가로 동북아 외교 전체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요. 2015년 그 여름날의 회담은 제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오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쿄 시내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회담은 형식일 뿐이고 결국 한국은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죠. 회담 테이블 위에는 독도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측이 준비한 역사 문서, 국제법 해석, 그리고 우리가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논리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요.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이 무슨 주장을 하든 어떤 압박을 가하든 우리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감정적이군요. 외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귀국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과 경제력을 고려하신다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측 인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1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누가 더 유연해져야 하는지 다시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그 말을 빈말로 흘려들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허세찜으로 치부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회담이 끝나고 외무성으로 돌아온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은 여전히 비협조적이며 감정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따라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해마다
규모가 커졌고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외무성복도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일본에 얼마나 의존하는데요? 독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아요? 상징적인 관리 정도 하고 있을 뿐이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독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겁니다. 저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쌓아온 전략과 확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독도에 해경 함정을 배치하고 시설을 확충한다는 보고를 받아도 그저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늘린다는 소식을 들어도 국내 정치용 쇼라고 무시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관련 활동이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상징적 관리를 넘어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고 미국도 결국 동맹국인 일본 편을 들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러던 2024년 가을, 외무성에 긴급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독도 현황에 관한 정보 분석팀의 기밀 문서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보고서를 펼쳤다가 첫 페이지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국 해양경찰 5,000톤급 대형 함정이 독도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24시간 상시 경계 체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도의 저반시설 3개소가 완공되어 정상 운영 중이며 대형 함정이 직접 접안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헬기 이착륙장도 완비되어 있고 레이더 기지가 24시간 가동되면서 독도 주변 해역과 영공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적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사실상 군사 요새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도 관련 연간 예산 집행 규모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관련 예산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이 독도에 투입하는 예산과 인력이 일본의 100배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행사 한 번 하고 보도자료 내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독도를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외무성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그 한국 외교관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이야기해 보시죠.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나서 저는 문득 2015년 그 회담 이후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던진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외무성 내부의 독도 문제 태스크포스를 재정비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더욱 격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죠. 2016년 2월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차관급 정무관을 공식 파견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과 시마네현 주민들이 모여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정무관은 단상에서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각인시키면 언젠가 한국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주일 대사를 소환했고 외교부 대변인은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또다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감정적이군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 불리해질 텐데 말이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감정에 휩싸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항의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한국 국회는 독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도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 전력을 강화하고 독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수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외무성 정보분석팀은 이 소식을 보고했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국내 정치용 제스처겠거니 생각했죠. 2017년, 2018년, 2019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독도 관련 활동은 점점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독도에 새로운 저반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대형 함정이 접안할 수 있는 수준의 항만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독도 전담 경비대를 증원했고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독도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서 주변 해역과 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보고서를 받아보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시설을 확충해도 국제법적 분쟁에서는 역사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확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국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저는 독도 문제는 결국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내부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저는 그런 움직임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20년 초, 저는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국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기 퇴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독도 문제를 인계하면서 저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결국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꾸준히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입장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퇴직 후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개권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외교를 가르치면서도 저는 여전히 외무성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외무성 후배들은 종종 제게 자문을 구했고 저는 일관되게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되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2024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 조치로 맞받아쳤습니다. 중일 관계는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기대했던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문제에 깊이 개입하길 꺼렸던 것입니다. 그 무렵 외무성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외무성 청사로 향했고 그곳에서 후배 국장으로부터 한 장의 보고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독도 시료, 집의 현황을 정리한 기밀문서 말이죠.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한국 외교관이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10년 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말이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국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전력 배치 현황이 나왔습니다. 5,000톤급 대형 함정이
독도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5,000톤급이라니요. 그건 단순한 경비정 수준이 아니라 중형 함정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독도 전담 경비를 위해 5,000톤급 함정 2척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함정들은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독도 주변 12해리 해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에는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갑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독도의 저반 시설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도에는 총 3개소의 저반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그중 2개는 5,000톤급 함정이 직접 저반할 수 있는 규모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반 시설이 3개나 된다고요? 우리는 한국이 독도에서 상징적인 관리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본격적인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버린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도에는 헬기 이착륙장이 완비되어 있고 한국 해양경찰과 해군 헬기가 정기적으로 독도를 오가며 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악천후시에도 헬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천후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비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군사 작전 수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도에 설치된 레이더 기지는 24시간 가동되면서 반경 수백 킬로미터의 해역과 영공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더는 단순히 독도 주변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동해 전체의 해상 및 항공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동해의 해역 전체를 감시하는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영토 수호를 넘어서 해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독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징적 지배라는 말은 이제 무의미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지배는 상징이 아니라 실질이었고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요새화였습니다. 보고서 중간쯤에 나온 표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 비교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관련해서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경비 인력 인건비, 함정 운영비, 시설 유지 보수비, 레이더 기지 운영비, 그리고 독도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관련 예산은 고작 수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행사 개최비, 홍보비, 연구 지원비를 모두 합쳐도 한국 예산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행사를 열고 보도자료를 내는데 몇억 원을 쓰고 있었고 한국은 365일 24시간 독도를 지키는데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정보 분석팀의 종합평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냉혹한 결론이었습니다. 분석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동해, 해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의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 한국 외교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오만하게 무시했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도 관련 장기 투자 계획과 실행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 시점의 예산 집행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독도를 요새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로드맵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정부는 독도 관련해서 총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5천억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관련해서 쓴 예산은 고작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100배가 넘는 돈을 독도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고서는 항목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독도 경비대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에 연간 100억 원 이상, 해양경찰 함정 건조 및 운영에 연간 200억 원 이상, 독도 저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총 1천억 원 이상, 레이더 기지 및 감시 시스템 구축에 500억 원 이상, 그리고 독도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매년 50억 원씩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목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면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해마다 시마네현에서 행사나 한 번 열고 정무관 한 명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나 배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해양경찰의 독도 전담 경비대 인력 현황도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40명 규모의 경비대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24시간 3교대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대원들의 처우도 일반 해양경찰에 비해 월등히 좋았습니다. 위험수당, 벽지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어 독도 근무를 선호하는 인력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일본은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외무성 직원조차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자신도 독도 문제 담당자로 일할 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활동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지킴이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 독도 관련 학술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독도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교재와 교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도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서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일본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일본도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은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은 독도의 위치, 역사,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말이죠. 보고서에는 한국 민간 단체들의 독도 관련 활동 현황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도재단, 사이버 외교사절단, 독도수호대 등 수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반박하며 독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독도 수호는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일이었다는 것을요.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교육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독도 수호 체계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외무성 몇몇 담당자들이 형식적으로 보고서나 작성하고 시마네현에서 해마다 행사나 한 번 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활동은 일부 우익 단체들의 과격한 시위 정도였고 학교 교육은 유명무실했으며
국민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를 외교 카드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걸 국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 차이가 지금 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외교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에 쥔 보고서가 흔들렸습니다. 일본 외교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고 경제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역사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외무성 분석팀은 그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서 한국에게 동조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일본을 더욱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다는 건 일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중국과는 이미 대만 문제로 정면 충돌했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예전만큼 일본을 적극 지원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제 한국마저 중국 쪽으로 기울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외교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균형 외교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편향된 외교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미국의 지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중 정상회담이 독도 문제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은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공조하면서 일본을 압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한중 양국의 대일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이 이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전략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독도 문제를 빌미로 일본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외교 카드가 아니라 일본을 고립시키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에는 외무성 긴급대책회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시로 소집되었고 외무성 고위 관료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분간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우리 편은 아무도 없게 된다. 독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질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 격상은 보류해야 한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제하자고요? 이건 사실상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독도 지배를 묵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 주요 언론들의 반응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관료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 독도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일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독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신문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곳들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의 대표 격인 이들조차 이제는 독도 자제론을 펴고 있다니요. 일본 사회 전체가 독도 문제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향후 전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도 실효, 지배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묵시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일본은 독도 문제 제기를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체면을 유지하면서 후퇴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쓰라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추진했던 독도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외무성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정부 방침 변화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그 기자는 이미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행사 격상을 보류할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후 니혼게이자이 일면에 사설이 실렸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 신중론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 다음 달 22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정부가 관료 파견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하며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최대 경제신문이자 보수 성향의 대표적 언론입니다. 그 신문이 독도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라고 주장하다니요. 이건 단순한 한 신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재계와 보수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 국민을 자극하면 한일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며 역대 자민당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언론입니다. 그런 요미우리조차 독도 자제론을 펴고 있다는 건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마이니치 신문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분석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 건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도 같은 역사 문제가 한중 협력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면 한국을 중국 쪽으로 더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요. 저는 연이어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조차 독도 문제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신문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던 곳들이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주장도 이들 언론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자극하지 말자, 독도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자, 한일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논조로 바뀐 겁니다. 이건 언론의 자발적 입장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재계가 이미 방향을 정했고 언론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외무성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정말 바뀐 거냐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정무관급 이상 관료를 파견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장관급 격상은커녕 오히려 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사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독도 지배를 묵인하기로 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건 더 이상 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사히 신문에는 더욱 직설적인 칼럼이 실렸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는 건 일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을 중국 편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썼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말로 항의하는 것뿐인데 그 항의조차 한일 관계만 악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요.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일본은 지난 20년간 독도 문제로 한국에 항의하고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독도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고 한일 관계는 나빠졌으며 이제는 독도 문제가 일본 외교의 발목을 잡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일본 국내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독도 문제보다 한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독도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한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선호했습니다.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고령층과 우익단체에서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미 독도를 포기했구나. 정부도 포기했고, 언론도 포기했고, 국민들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독도는 일본에게 되찾아야 할 영토가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2월 중순, 한국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화면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독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발언은 일본 외무성에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외무성 후배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대통령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강력히 반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외무성은 결국 형식적인 유감 표명만 했습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입장과 다르다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주한대사 소환이니 항해 방문이니 하며 강경 대응했을 텐데 이번에는 최소한의 반응으로 그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독도 문제만큼은 양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제안했지만 한국 대통령은 협력은 환영하지만 독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외무성 내부에서는 긴급 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할수록 한일 관계만 악화될 뿐 실익은 전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도에서 완전한 승리를 확정지었으며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표현하면 현상 유지지만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10년 전 그 한국 외교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정확히 현실이 된 겁니다.
10년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때 가서 누가 더 유연해져야 하는지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했던 그 말이요. 지금 유연해져야 하는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3월 초, 외무성은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독도 관련 대응 지침이었는데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독도 관련 활동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고 형식적 항해 수준에서 대응을 마무리한다.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건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무성 후배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0년 넘게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조용히 넘어가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독도만이 아니라 동북아 외교 전체라고, 지금이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일본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자민당 내온건파 의원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 문제를 당분간 봉인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조차 실리 외교를 강조하며 독도 문제 자제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 다가오자 시마네현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매년 정부 관료가 참석해서 행사에 무게를 실어줬는데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시마네현 지사는 도쿄로 올라와 외무성과 총리실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확고했습니다.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예년에 비해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중앙정부 관료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시마네현 관계자들과 일부 우익단체 회원들만 모여 형식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예년처럼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로 간단히 보도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뉴스를 보면서 허탈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추진했던 독도 전략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현실이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국 외교의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환호했고 한국 정부는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모든 게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독도를 잃었고 앞으로도 되찾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독도를 완벽하게 지켜냈고 일본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30년 외교관 경력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다니 저는 말할 수 없이 쓰라렸습니다. 3월 말 저는 도쿄대학교 강의실에 섰습니다. 국제관계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 주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일본 외교의 실패 사례 분석,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주제였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외교관이 30년 경력을 모두 잃은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교관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독도 문제를 20년 넘게 담당했고 일본의 독도 전략을 직접 설계했으며 한국을 압박하면 언젠가 독도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한국 외교관이 저에게 경고했을 때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미숙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정적이고 미숙했던 건 일본이었고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독도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일본은 말로만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지난 10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5천억 원, 일본 50억 원. 10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진심으로 독도를 지켰고 일본은 그저 형식적으로 주장만 했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완승이고 일본의 완패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이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완전히 장악했고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독도를 잃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이 시료 지배하는 독도를 일본이 말로만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외무성 후배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독도 문제에서 전략적 실패를 거듭했으며 이제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서에 솔직하게 썼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일 관계만 악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요. 독도는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는 확고하며 국제사회도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제 개인적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30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한국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 역량을 과소평가했고 한국 국민의 의지를 얕잡아봤으며 한국 정부의 전략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잃은 게 아닙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로 동북아 외교 전체를 잃었습니다. 4월 초, 저는 외무성 후배 몇 명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독도 문제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여러분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독도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건 독도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우리는 독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독도 문제에 매달렸던 시간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했던 전략들,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격상시키려 애썼던 노력들. 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아니, 허사보다 더 나빴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한국을 더욱 단결시켰고, 우리의 압박이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독선이 일본을 외교적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문득 10년 전 그 한국 외교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이야기해 보시죠. 그때 가서 누가 더 유연해져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10년 후 유연해진 건 일본이었고 승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국 외교관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오만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일본 전체가 치르고 있습니다. 독도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뢰를 잃었고 동북아에서 고립되었으며 외교적 선택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오만함이라고요.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외교관이 된다면 제발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상대를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도는 이제 한국 땅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독도에 집착하면 할수록 일본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게 제가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야이었습니다.